예, 반갑습니다. 이 강좌는 2023년 동남권 링크 3.0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 시리즈 중에서 라이프 헬스케어 트랙에 포함된 강좌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사물 인터넷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의 구성과 활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전자공학과의 허경용이라고 합니다. 이 강좌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헬스케어 시스템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 헬스케어 시스템을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강좌에서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헬스케어 시스템을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해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제시하면서 이 강좌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헬스케어 시스템을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구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99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정도를 지난 셈이죠. 오래되면 오래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다른 컴퓨터 관련 역사에 비하자면은 그리고 인터넷 관련 역사에 비해서도 그렇게 오래된 용어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물 인터넷이란 뭐냐라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정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에는 일단 하드웨어 기술이 포함되어야 되고 인터넷이라는 걸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도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물 인터넷이란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상태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을 도구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헬스케어라는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을 도구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달하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하는 등등의 역할을 하는 이제 디지털 기기 또는 스마트 기기를 이야기를 하겠죠. 대표적인 이런 기기에는 스마트폰이 포함이 되겠죠. 스마트폰 아마도 만보개를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 산책을 나가거나 하고 집에 돌아와 보면은 이 얼마만큼 걸음을 걸었나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어디 가입을 하게 되면은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뭐 오늘은 많이 걸었다든가 적게 걸었다든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체중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뭐 체중 관리를 위해서 더 걸어야 된다든가, 또는 부가적으로 식단을 추천을 해준다든가 등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스마트 기기, 사물로 동작할 수 있는 기기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을 들 수가 있고, 요즘에는 웨어러블 기기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사물들이 많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독으로 존재를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연결이 되는데 연결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거다라는 거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무선 연결을 위해서는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유선 연결을 위해서는 이더넷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 방법 이외에도
예를 들자면은 일부 스마트워치는 물론 직접적으로 통신사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죠. 그때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결 방식 그리고 유무선 연결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있고 이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뭐 예측치에 따라서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장치가 늘어날 거다라는 데는 모두들 이제 동의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보자면은 2025년 경에는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죠. 250억 개에 이르는 기기들이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0억 개면 얼마나 많냐면은 1인당 전 세계 모든 인구가 1인당 3개 이상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1인당 3개 정도의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가지고 있죠.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연결이 돼 있고 거기에 스마트워치나 태블릿이나 뭐 이런 것들만 포함하더라도 이미 3개는 넘고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가전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면은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원격으로 폰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에어컨을 동작시킨다 뭐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스마트 전자제품 에어컨도 이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처럼 점점 더 많은 기기들이 앞으로 인터넷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는 연결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뭘 얻고자 하느냐, 이 연결된 상태에서 서로 사물들이 정보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결국 사물 인터넷의 목적이 되는 거죠.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가 있느냐라는 게 사물 인터넷에서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물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편의상 몇 가지 이제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 보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수집 획득 장치, 전달 장치, 저장 장치, 처리 가공 장치, 뭐 대략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집 획득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주변 환경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에 해당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헬스케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헬스케어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신체 데이터에 해당을 하는 거죠. 뭐 체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혈압, 맥박 뭐 등등 이런 데이터가 필요로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센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좌에서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센서에 해당을 합니다. 센서를 통해서 수집 및 획득 장치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나면 이것들을 어디론가 전달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냥 로컬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좀 더 장기간의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하다 보니 수집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장치도 필요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전달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계장치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 말고도 요즘에는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문제가 되죠. 그죠? 예전에는 데이터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빅데이터다 해서 데이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1차적으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 가공을 할 수 있는 장치에 속합니다. 데이터를 전달받으면 누군가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가 하는 것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장치에 속할 겁니다. 그러면 모아진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물인터넷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또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특히나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사물 인터넷의 진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물들을 기능에 따라서 4가지 정도로 구별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의 사물이 당연히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만복의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뭔가 이 나의 추세 그죠? 어제는 몇 걸음 걸었고 오늘은 몇 걸음 걸었으니까 내일은 얼마나 걸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추천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분류해 놓은 사물의 종류라는 것은 기능적인 분류인 거지 물리적인 분류는 아니다 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스템의 이제 구성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럼 제일 시작하는 단계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사람의 인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체중계에 해당을 하겠죠. 아마 뭐 집에 체중계 하나쯤은 있을 테고 아마도 최근에 구입을 하셨다면 그 체중계는 스마트폰으로 연결할 수 있거나 또는 직접 그 서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단순히 체중만 잴 수 있는 체중계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심박 센서에 속하는 거죠.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 아니고 스마트워치에 포함돼서 심박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스마트워치. 그래서 이런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하면 그 수집된 데이터는 어디론가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전송해주는 장치 중에 하나가 그 스마트 워치에 해당하는 거고 이외에도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간단한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데이터 중계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전달받은 장치는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전달하거나 또는 직접 이 전달받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처리 가공 시스템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처리된 데이터에서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은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로 우리가 전송이 되어 올 텐데 대부분 스마트폰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 정도의 기능상의 분류에 따라서 사물들을 그려놨는데 화살표가 아주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이 연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존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물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하나의 사물은 다른 모든 사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사물 인터넷에서 기본적인 그 가정입니다.
이처럼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시스템을 구성하려면은 4가지 정도의 기능을 하는 그 사물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특히나 헬스케어 관련 분야에서는 사람의 신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죠.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센서입니다. 그러면 센서란 뭐냐? 센서는 자연 환경에서 특정한 양을 감지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센서는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여러 수백 종에 이르는 센서들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고,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센서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의 오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오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센서들이 여러 종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각과 관련된 센서라고 하면은 광 센서가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가 시각과 관련된 센서고, 그 다음에 청각 센서는 소리와 관련된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가 청각 관련 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센서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이 사용되는 오감 중에 하나가 시각과 관련된 센서들이죠. 그래서 카메라를 활용한 시스템, 그리고 카메라를 활용한 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예가 아마도 최근에 가장 많은 것 같은 게,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 이미지 관련된 연구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연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오감에 따라서 센서를 분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양도 센서로는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외선 센서. 우리가 자외선을 직접 사람이 느낄 수는 없죠. 그냥 자외선을 많이 쐬면 피부가 따끔따끔하다거나 또는 뭐 화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게 되지, 직접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지금 자외선을 쬐고 있다 뭐 이런 걸 알 수는 없죠. 또는 초음파 센서. 자동차의 그 후방 물체 감지 삑삑삑 하는 소리를 내는 게 바로 그 초음파 센서를 사용한 예죠. 그래서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소리, 주파수 대역의 소리인데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도 역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오감을 기준으로 해서 센서를 분류하는 게 뭐 한 가지 방법이라면, 그 측정하고자 하는 양의 특징, 그 양이 속하는 분야에 따라서 이제 물리 센서, 화학 센서, 바이오 센서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도 센서를 분류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바이오 센서가 주목을 받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센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센서에 속할 겁니다. 센서가 자연 환경에서 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라고 하면은,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처리한 다음에 다시 이 처리된 결과를 자연 환경으로 되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자연 환경으로 뭔가 결과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액추에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대표적으로 모터가 포함이 되어 있죠.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돌리고 걷고, 대표적으로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죠. 로봇에도 액추에이터 말고도 다양한 센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로봇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는 없는 거고, 주변에서 센서를 사용하는 시스템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자동차하고 스마트폰입니다.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은 연료가 떨어지면 알려주고,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지면 알려주고,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충돌을 하게 되면 에어백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이 있는데, 그런
편의 기능을 구성하기 위해서도 각각 센서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처리를 해서 이 마찬가지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물론 자동차에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받아와서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주고 이런 것들은 사물 인터넷 기반이다 라고 하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동차와 더불어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센서가 가장 많이 포함된 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장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역시도 마찬가지죠.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만보계 같은 경우에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만보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센서는 뭐냐 하면은 가속도 센서와 각속도 센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가속도는 스마트폰의 움직임을 직선 운동에서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센서고, 각속도 센서는 회전 운동에서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걸 조합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또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걸음걸이를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은 이걸로 우리가 얼마나 운동을 했다, 그러려면 이제 GPS 센서가 같이 사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게 뛰는 거냐, 걷는 거냐, 이런 것도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를 위해서도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포함되어 있는 센서들이. 가속도, 각속도 센서는 아주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도는 게임에서,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에 핸들 조작을 스마트폰으로 대용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뭐 핸들을 조정하듯이 뭐 좌우로 회전시키거나 앞뒤로 밀거나 뭐 이런 동작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속도, 각속도 센서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시면 스마트폰에 뭐 근접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지자기 센서, 나침반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지자기 센서, 그 다음에 요새 심장 박동 센서도 포함이 되고 있는 추세죠. 스마트워치에는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부 카메라를 통해서도 심장 박동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지문인식 등등등 여러 가지 센서가 스마트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인터넷,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특히 이제 헬스케어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용한 것은 사실인데,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의 신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스마트폰을 계속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신체에 밀착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사람의 신체 그 신호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는 거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보계 같은 경우에 사람의 움직임 정도는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웨어러블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거나 착용하고 뭐 아니면 몸에 끼고 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웨어러블 장치에 속하는데, 이건 직접 사람의 신체와 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워치, 시계에 해당을 하는 거죠. 시계를 차고 있으면은 손목에서 우리가 그 심박을 측정할 수 있고, 또는 혈압까지도 요즘에는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뭐 삼성과 애플에서 스마트 반지, 스마트 링을 뭐 조만간 출시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특수한 목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암밴드라든가 그다음에 팔찌, 벨트, 옷, 신발 등등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착용하고 입고 끼고 다니는 거에 거기에다가 센서를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인체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 수 있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센서를 아주 초소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MEMS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MEMS는 쉽게 얘기하자면 센서를 아주 작은 크기로 반도체에서의 그 미세 공정을 활용을 해서 만드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 아까 얘기했던 그 가속도, 각속도 센서 같은 건데 실제로 스마트폰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가속도, 각속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칩만 따지면 한 2, 3mm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아주 초소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MEMS 기술로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뭐 안경에도 되고 옷에도 되고 팔찌, 반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장치, 웨어러블 장치에 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센서 데이터, 신체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히나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카메라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거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센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카메라다라고 하면은 이미지 센서를 사용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카메라 안에 이미지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사진을 찍으려면 렌즈가 필요하고 셔터도 필요하고 조명도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하죠.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카메라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센서를 인간의 이제 오감과 비교를 했었는데 시각과 관련된 것은 인공지능의 초창기부터 다루어지던 분야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연구되고 응용이 시도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예전만큼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영상 처리다, 컴퓨터 비전이다 라는 용어가 예전에는 아주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영상 처리, 컴퓨터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는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미지 센서를 활용을 하는 분야를 보자면은 요즘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생체인식 분야에 해당을 하죠.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자를 판별하기 위해서 얼굴인식, 지문인식 등등의 방식을 도입을 해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죠. 물론 이런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등등은 약간의 이제 보안 위험이 있다라는 것들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가벼운 보안이 필요한 경우, 뭐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출석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경우에는 뭐 얼굴 인식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로 한정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미지 센서, 카메라가 사용되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원격 모니터링과 관련된 경우 또는 운동 분석과 관련된 경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노약자나 환자나 유아 등이 어떻게 지금 잘 있는지, 뭔가 움직임에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은 평소랑 다른 특별한 뭔가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분야인데, 특히 이제 낙상 방지나
환자들의 낙상 방지, 병실에서의 낙상 방지나 아니면은 일반 가정에서 독거노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그런 독거노인 케어 같은 분야에서 원격 모니터링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이후에 가정 내에서 운동을 하는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죠.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거는 더 미러라고 하는 스마트 미러의 한 종류인데 그 거울에 동영상 형태로 운동을 따라하세요 라는 형태로 그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그에 따라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운동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방법을 교정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운동을 제안해 준다거나 하는 등등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야가 홈 트레이닝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 운동 기기들이 실제로 출시가 되고 있고 일부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런 사물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들이 운동 기기들이 보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센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센서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이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건강 관리를 위한 센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던 센서들은 질병 관리를 위한 센서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굳이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위치가 어디냐,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냐, 또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냐, 그리고 또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마트폰에서 그냥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질병관리를 위한 센서는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서 주로 사용한다라는 인식을 주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과 질병 관리를 위한 센서들의 예를 보자면은 오른쪽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무게 센서, 로드셀이라고 얘기하는 무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체중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센서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한 번쯤 접해봤을 게 체온을 재는 접촉식이든 비접촉식이든 온도 센서가 사용이 됐죠. 그 다음에 만복의 운동량 측정하는 거, 낙상 방지 등등을 위해서는 가속도, 각속도 센서가 사용됐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센서가 체지방 측정 센서, 심장 박동 센서 등등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지금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센서가 됐습니다. 이외에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센서, 병원에서만, 가정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흔히 볼 수 없는 센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심전도, 산소 포화도, 근전도 이런 센서들에 해당하겠죠. 이러한 심전도나 산소 포화도나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몸에 패치를 붙이고 측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혈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 기계식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아주 크고 기기가 사용 방법도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웨어러블 장치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MEMS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웨어러블 장치에 장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고 장착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당연히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것처럼 센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새로운 헬스케어 분야가 점점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하게 되면은 전통적인 헬스케어 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다양한 분야들, 다양한 서비스들을 갖다가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분야가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분야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거는 뭐냐? 전통적인 헬스케어에다가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을 해서 확장한 거를 우리가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뭐 언뜻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봤던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4가지 정도 기능을 하는 사물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라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그림입니다. 다만 좀 더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인체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는 측면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도구를 활용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라는 거는 이제 분야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져야 되죠. 헬스케어에서는 당연히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4가지 정도의 사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헬스케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디바이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모으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인공지능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본적으로 같은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전에 있던 헬스케어하고는 뭔가 많은 게 바뀌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헬스케어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스마트 헬스케어는 사물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ICT 정보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병원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환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치료뿐만이 아니라 건강관리, 그 다음에 질병 예방, 안전 여러 가지 분야가 우리가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시스템의 목적이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사물 인터넷이라는 그 환경을 이용을 해서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주자 라는 게 스마트 헬스케어의 기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보시면 치료뿐만이 아니고 예방, 안전 등 여러 가지 분야가 포함이 돼서 결국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거고 병원뿐만이 아니고 인프라, ICT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업, 보험사까지도 이 스마트 헬스케어에 참여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용자는 거기에 이제 일반인이 추가가 됐는데 의료인과 환자는 일반인에 비하면 숫자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그 말은 일단 일반인이 포함이 되게 되면 시장이 커진다는 수요자가 많아지고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IC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많이들 강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이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일반인 대상의 서비스가 앞으로 많이 개발되고 실제로 서비스 될 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요즘에 이제 많이 보급된 게 스마트 워치죠. 스마트 워치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생체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게 뭐 최근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2020년에 스마트 워치로 혈압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게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게 2020년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워치가 출시되고 난 다음에 ER 응급실에서
화장실에서 넘어진 사람을 자동적으로 스마트워치가 알려줘서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는 게 응급 상황에 자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됐죠. 최근에는 이거 말고도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스마트워치를 차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을 하면은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와는 뭔가 이 행동 패턴이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 스마트워치가 자동으로 지금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 라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더니 음주운전이더라 라는 아주 재미난 뉴스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그 병원에서 환자를 위한 시스템도 포함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환자의 신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센서들 뿐만이 아니고 환자의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는 센서들, 침대에다가 어떤 움직임 센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압력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 놓으면은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혹시 환자가 떨어졌는지, 잘 자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감지를 할 수 있고, 뿐만이 아니고 병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나 습도나 소음 정도 이런 것들을 센서를 통해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센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어딘가 병원 서버로 전송을 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환자의 그 치료에 최선의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인은 물론이거니와 환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지능형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병실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 병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파이가 큰 개인적인 운동 관련된 시장이 조금 더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스마트 체중계 같은 걸 들 수가 있죠. 그러면 체중을 측정을 하면 자동으로 내 폰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이것들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몸무게가 변화하는 추이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러닝머신을 등록을 해 놓으면 러닝머신에서 매일 얼마만한 운동을 했는지를 분석을 해서 체중과 결합을 한 다음에 체중 변화와 운동의 관련성을 분석을 해서 적당한 운동량이나 또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그 식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구성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을 해가지고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은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당연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헬스케어에 사용된 예들은 이미 이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주 기술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상업적으로는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IBM의 왓슨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IBM 왓슨은 2011년에 10년도 더 전에 그 퀴즈쇼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문제를 듣고 분석을 한 다음에 빨리 이 정답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면 상금을 획득하는 그런 쇼였는데 거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IBM에서는 병원 관리,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왓슨을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FDA에서 최초로 승인을 받은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도 있고요. 이 다빈치는 거의 게임을 하듯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술자는 의자에 앉아서 그 조이스틱으로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원격으로 로봇팔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현재 로봇팔이 움직이는 상황은 카메라를 통해서 전송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게임하듯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이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예들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더 다양한 센서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생체 신호를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게 앞에서 얘기했던 MEMS 기술이 좀 더 다양한 센서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MEMS 기술로 인해서 혈압을 재는 게 스마트워치에도 가능해졌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은 다시 새로운 센서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심전도도 어떻게 스마트워치에서 측정할 수가 없을까라는 요구사항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러면 다시 또 MEMS 기술을 적용해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맞물려 돌아가면서 점점 더 다양한 서비스를 사람들이 가정 내에서도 꼭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MEMS 관련된 기술은 반도체 관련된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반도체가 요즘에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MEMS 관련 시장도 앞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주 낙관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헬스케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른 분야보다도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개인정보 관련입니다. 특히나 환자 관련해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아주 큰일이 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원격 의료 분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도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이 아주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관련된 재미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칠 권리라는 거죠. 인터넷에서 내 관련 정보를 지워달라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소송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판별되는 결정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앞으로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는 주목적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개인화된 서비스에서 그 개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가 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한된 시간으로 많은 내용을 이제 전달을 드리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아주 성공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게, 의사가 온라인으로 환자의 그 처방전을 작성을 하면 그 처방전이 직접 그 약국으로 배달이 돼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를 해서 직접 사람한테로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가 아주 성공적인 서비스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주 단순하지만 헬스케어라고 해서 아주 거창한 거일 필요는 없죠, 당연히.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가 아주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